첫 번째 읽어보면요. 제 손으로 농사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 절대 안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밥 먼저 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집 농부 불러다가 내 밥 먼저 김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예숙입니다. 자, 오늘 박예숙의 역사 발전기 바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부터 발전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드리기 전에 제가 혹시 여러분 책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책비. 네. 네. 책비라는 거는요, 책자에다가 노비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러한 노비는 아니고요. 책을 읽어주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책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노비비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상민의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책비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그림을 좀 봐주시면 이 그림이 많이 익숙하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그림은 바로 김득신의 노상알현도입니다. 반상도라고도 하고요. 딱 보면은 여기 보면 낭반이 나귀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폴드급으로 여기에 있는 바로 부부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를 갖다가 아주 한 번에 딱 보여주는 풍속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첫 페이지에 올려봤었고요. 오늘 제가 할 주제는요, 바로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입니다. 그러면 양반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연암 박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암 박지원은 영조 임금님 때 한양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거든요. 아버지가 벼슬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글과 학문적인 소양을 익힙니다. 그러면서 이 연암 박지원은 바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박지원이라고도 하지만 그 앞에 연암이라는 말이 꼭 붙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정조 임금님 때 바로 홍구경을 비판한 일로 인해 가지고 연암이라는 골짜기에 숨어서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의 지명이 바로 자기의 호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연암 박지원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박지원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대표적인 거. 저번에 편지원 선생님께서도 엄청나게 또 자세하게 열화일기 이런 거 대부분 생각나실 건데요. 그 외에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박제가라든가 아니면 홍대용, 유득공 이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실학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실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학이라 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학문 말고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업 발전시켜서 잘 살자 이런 중상주의를 주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지원은 독특한 이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9편의 한문 소설을 발표한 문학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문 소설을 오늘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보면은 첫 번째가 호질, 호랑이가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허생전, 그다음 허생이 주인공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할 양반전, 그다음에 광문자전, 그다음 마장전. 다음 민홍전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 김신자전 해가지고 9편의 한문 소설들이 열화일기라던가 연암집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내용을 한번 다 살펴보았더니 이 사람한테는 공통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점이냐 하면 바로 참신한 문체라는 거예요. 그럼 참신한 문체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정조 임금이나 영조 임금이나 있을 때 그 당시에는 그 당송 8대가 202보 이러한 전통적인 고전 문체가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연암은 어떡하냐면 바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하면 따옴표를 탁탁 넣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일명 소설 문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정조 임금이 좀 반기를 들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문체 반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정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전통 그 유학을 흐트릴 수가 있다. 전통적인 유학을 흐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체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이제 귀향을 보내든 벌을 내리든 해야 되는데 그렇기는 싫은 신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고전 문체로 반성문을 서서 올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지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거가 노라고 해줄 것 같나요? 아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고문체로 딱 반성문을 서서 올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벌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던 그 한문 소설의 9가지를 갖다가 내용을 일일이 한번 들여다보았더니 어떤 거냐면 주로 풍자, 양반을 풍자한 내용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양반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참신한 문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가지고 소설 문체잖아요.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정조가 못 읽게 하는 전통 문체를 사용하지, 고전 문체를 사용하지 않는 바로 금지 도서였던 거죠. 항상 우리가 금지 도서는 딱딱 땡기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바로 연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양반전 하면 여러분 내용은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양반전의 묘미가 뭐냐 하면 바로 해학적인 걸 우리가 알아가는 게 바로 묘미지 않나. 내용은 다 알지만 그 해학적인 부분을 알아가는 게 묘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해학적인 부분을 한번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반전에서는 이 양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글만 쓰는 사람은 선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 나가는 사람은 사대부라고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군자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무반은 서쪽에 서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문반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반이 둘이어서 바로 양반이다. 이렇게 양반전에 딱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자, 그렇기도 하고, 양반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양반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고요. 자, 당연히 글 읽기 좋아합니다. 선비죠. 그죠? 그 다음에 성품이 인자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명하고 지혜롭죠. 식자층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많은 토지라든가 권력, 그 다음에 재력을 독점을 하고 있게 됩니다. 자,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존경을 받는 양반들도 있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미움을 받는 양반들도 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향촌에서의 어떤 지식인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군수라든가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고견을 내어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향촌에서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요. 그러면서 군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향리로서의 역할도 있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반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양반입니다. 강원도 정선고을에 사는 양반이거든요. 근데 모습을 보면 이 양반의 모습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 양반의 모습하고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양반의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는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방에 앉아가지고 글을 읽고 쓰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생계는 어떻게 먹고 사는고 하니 바로 관곡, 나라에서 빌려주는 곡식이거든요. 이 관곡을 갖다가 구워다가 먹는 거예요. 빌려서 먹는 거죠. 자, 그럼 갚느냐? 갚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때까지 이제 구워다 먹었던 관곡이 얼마냐면 바로 천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천석군, 만석군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천석이라는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 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이 양반은 자기가 생산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글만 읽으면서 계속 빌려다가 먹기만 했다. 갚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 학식이라던가 인품은 뛰어났을지 모르나 현실적인 어떤 생활 능력은 아주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천석이 되다 보니까 새 관찰사가 어느 날 부임을 합니다. 자, 군수는 그동안에 눈 감아주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새 관찰사가 딱 부임을 해가지고,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곡이 어마무시한 천석이나 되는 관곡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러자 이 군수는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 사람이 갚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감찰에 충실한 관찰사는 바로 당장 갚으라 그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 당장 갚으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눈에 이제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의 모습이 이러한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조선 후기에 바로 몰락한 양반인 잔반이었다는 거예요. 이 잔반이라 하면 계파 싸움에서 밀려난 양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글을 읽은 지식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고 하니 서당에 훈장이 된다던가 내지는 소송 같은 데서 이렇게 송사가 생기면 소송서를 써준다던가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족보를 판다던가 아니면 신분이 상승한 사람을 자기 족보에다가 넣어주고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를 했던 거죠. 자, 이러한 잔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알고 있던 바로 양반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자, 이러한 양반의 곤란한 처지를 들은 아내는 어떠했겠습니까? 보나마나 이 집안의 생계는 관곡도 구워다 먹었지만 그 오랜 생활을 갖다가 이 아내가 생계를 유지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천석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평생 글만 읽더니 이제는 관가에서 구워다 묵은 곡식도 못 갚는구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놈의 양반이라는 것이 한 푼 값어치도 안 나간단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일명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양반이어서 남의 집살이 하는 건 더더구나 안 되고요. 농사를 짓는 거는 더더구나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자 이 소식이 온 고을에 퍼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 양반은, 가난한 양반은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까? 이렇게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노상 아련도에서 폴더급 인사를 하는 바로 부자 상민이었어요. 자, 이 부자 상민은 이렇게 양반을 만나면 이렇게 허리가 90도 각도로 꺾어질 정도로 자기가 인사를 해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도 알 거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느냐.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말 한 번 타본 적 있기를 하나. 내가 나 아무개요 하고 이렇게 나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하나. 그리고 양반만 보면 기가 죽어가지고 코가 땅에 닿도록 굴실굴실 무릎으로 기다시피 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런 억눌린 신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제 양반첩 사가지고 양반 신분 사가지고 나도 이제 귀한 대접 받고 싶고 우르름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상민이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칭유학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무릅술보에다가 일크를 칭, 어릴유, 배울 학을 쓰거든요. 모칭이라 하면 거짓으로 꾸며댄다, 일명 사칭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서의 유학은 우리가 유교를 공부하는 유학이 아니라 어릴 유자를 써요. 그래서 아직 벼슬을 하지 않는 유생, 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직 벼슬 하지 않는 유생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바로 뭐냐면 일명 돈을 주고 양반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때 당시에 이 모칭유학이라는 게 조선 후기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 부자인 상민은 자기가 너무나도 과한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관리들과 결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떡하냐면 자기 호적에다가 유학호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돈을 줘야 되겠죠, 그죠? 유학호라고 기재를 해주면 우리는 벼슬 하지 않는 유생이 있는 유학을 공부하는 집안이야. 유학호라고 기재를 하면 이걸 전부 다 조선 후기에는 다 양반 취급을 해주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칭유학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후기에는 엄청나게 양반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서요. 한 7%에서 70%까지 전가할 정도로 많이 늘어섰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민은 바로 이 모칭유학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세금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벗어나고 내가 신분적으로도 나는 좀 귀한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군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군수는 같은 양반 처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양반이 이 잔반이 너무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곡을 어떻게 갚으며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 신분을 산다고 했는데 신분을 가져가면 이 양반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해서 그 양반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그렇기도 합니다. 자기가 양반이라는 신분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그 자체가 같은 양반으로서 마음에 들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놓고 증인 세우고 나서 증서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게 효력이 있어. 다 알려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기 시작하죠. 저 양반이 이제 더 이상 양반 신분을 팔아가지고 저 광곡을 갖는가 보다. 그런데 양반 증서 만든다고?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다 모아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을 수령은 바로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행동 지침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추워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말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딱 중요한 거, 새벽 5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내나 아이는 당연히 때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롯불 춥다고 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먹고 냄새 절대 풍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돈 이야기 하지 말아야 돼요. 살값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 절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때 침 튀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배 연기 길게 빨아들이면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면과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목숨 아끼듯이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욕도 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간략하게 추려가지고 올린 게 한 12가지 정도.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뒤에 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여기 있는 행동 중에서 어길 시에는 이 양반이 증서를 가지고 관가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 신분대로 돌아간다. 이 말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민이라면 양반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살까요? 살걸요. 자, 그런데 이 상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통 하지 말라는 거고, 안 돼 밖에 없고, 하라는 것은 죄도 지겨운 일 뿐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만을 내보는 거예요. 이 매매가 과연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도로 신분 돌아간다 하니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군수가 좀 생각을 해봐도 너무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양반 매매 증서를 앞에 거는 쫙쫙 찢어버리고 만듭니다. 바로 양반의 특권이에요. 자, 첫 번째 읽어보면요. 제 손으로 농사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 절대 안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웃집 소를 몰아다가 내 밥 먼저 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집 농부 불러다가 내 밥 먼저 김을 매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놈 딱 있으면 잡아와가지고 잿물을 갖다가 코에다가 바로 붓고요. 그 다음에 상투를 잡아매더라도 누구 하나 원망조차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웬만하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자, 이렇게 귀한 선비가 어디 있느냐. 양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또 하나가 붙습니다. 종놈이 예 하고 대답하는 소리를 들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렇게 해도 누가 감히 나에게 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괜찮은 특권인가요? 자, 이 특권을 들은 상민은요, 어떻게 할까요? 양반 신분 그대로 사서 갈까요? 자, 이 상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인을 도둑놈으로 뭘 작정입니까? 나는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못된 놈으로 만들 작정이란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을 없었던 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양반전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뒷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아이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맨날 뒷이야기 한번 상상해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민은 돈을 돌려받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 양반은 양반 신분을 회복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그 광곡은 어떻게 갚았을까요? 자,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상상하는 재미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반전의 내용적인 면이었고요. 자, 박지원은 바로 이 양반전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하고 싶었나라고 한번 제가 물음을 던져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 저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제 양반이 어떤 허위의식이라든가 양반이 현실적인 능력, 무능을 갖다가 질타하는 그러한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마 실학을 해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라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양반전 속에 나오는 그 아내의 말, 아내의 외침에 좀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은 평생 글만 읽더니 곡식도 못 갚고 그 양반이라는 것은 한 푼의 값어치도 못 되는군요. 먹고 사는 데는 평생 도움이 안 되는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잔소리였을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 오면서 그 삶의 무게에 눌려서
아마 이 큰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해서 잔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아내는 바로 박지원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능한 양반을 비판을 하면서 그 당시 실학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었다 하면 저는 2021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발 상황에 맞게 좀 변화하세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꾸어 보세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변화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작년과 올해에 이어가지고 이 변화라는 말이 가장 크게 피부에 와닿았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만 하던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바로 저희한테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훅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하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좀 변화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익숙함이나 편리함이 저희 옆에 있어서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뱅킹을 한다던가 휴대폰으로 뭔가 금융 거래를 한다던가 결제를 한다던가 아유 이거 가서 인증하고 너무 아유 뭐 그냥 가면 되고 이러면서 모바일로 하는 걸 다 미뤄줬죠. 근데 이제는 도저히 이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변화에 올라타자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을 바꿈과 동시에 이제 전부 다 그 앱들을 다 깔기, 은행 앱들부터 시작해서 다 깔기 시작을 했죠. 생각을 바꾸고 그걸 좀 받아들였더니 엄청나게 편안한 생활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변화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희 가까이에서 찾았거든요. 바로 누구냐면 저희 엄마입니다. 자, 비포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 엄마는 이렇게 거실이 저희 직접적인 거실은 아니지만 대강 느낌이 저렇게 복잡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거실장 저거 고장났는데 하나 바꾸러 가자, 사러 가자. 저거 어디 가면 좋은 거 파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죠. 엄마 이거 요즘 좀 이런 거 다 복잡한 거 좀 없애버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 밑에 없애봐. 이러니까 엄마는 순간 멈칫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넣을 게 얼마나 많은데 저 밑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죠. 다 없애놓으면 다 들어가게 돼 있다. 안 넣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저희 엄마가 이제 아이고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나도 한번 변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뀐 거실이 이런 약간 단순한 거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대박을 친 거는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그 생각대로 마음 바꿨더니 진짜 마음도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꿨더니 내가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재밌는 일은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따라락 옵니다. 야야, 도희야, 너희 집 깔끔해졌다며 언제 구경 가면 되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고스톱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살림 좀 다 갖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그 자기 물건 사랑을 누구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까지도 이렇게 가벼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보고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는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저희가 한 발 내디디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낭만전 속의 아내의 외침, 여러분은 어떤 외침으로 들리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